속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대규모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범죄 조직의 자금 40조 원이 전면 동결됐고 조직 수배는 국제 지명수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실마리는 한 오만한 한국 남자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처음에 캄보디아를 비웃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가 직접 밝힙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푸놈펜 공항의 습한 공기가 한민재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38살 전직 대기업 보안팀 개발자였던 민재는 작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뒤 처음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캄보디아 스타트업의 보안 시스템 구축, 계약금만 1억 원이 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후진국에서 내 실력을 쓰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도착한 사무실은 더 가관이었죠. 에어컨은 삐걱거리며 간신히 돌아가고 인터넷은 수시로 끊겼습니다. 서버실이라고 안내받은 곳은 먼지투성이에 케이블이 뒤엉켜 있었죠. 이게 서버실이라고? 한국 PC방 창고만도 못하네. 민재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어색하게 서 있는 가운데 젊은 여성이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한민재님. 저는 통역을 맡은 소피아입니다. 놀랍게도 소피아의 한국어는 유창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죠. 한국어는 어디서 배웠어요? 독학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교재도 구해서. 민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드를 확인하던 민재는 혀를 찼죠. 기초적인 보안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래서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기본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민재가 큰 소리로 불평하자 현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호텔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한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했죠. 여기 완전 개판이야.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끊기고. 그래도 뭐 돈이 되니까 참고 있지. 창밖으로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도시는 서울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죠. 민재는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몰랐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재는 프로젝트에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월요일 아침 소피아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지각이라 생각했지만 점심시간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죠. 민재는 인사팀에 물어봤지만 아무도 소피아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현지 매니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재는 직접 소피아의 숙소를 찾아갔죠. 작은 원룸 아파트의 문은 열려 있었고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옷가지와 책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핸드폰은 침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뭔가 이상한데?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의 한국인 개발자 2명도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죠. 박준호와 김태영, 둘 다 민재보다 먼저 캄보디아에 와서 일하던 젊은 개발자들이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3명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죠.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현지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아마 돈 문제겠죠. 빚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민재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소피아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죠. 평범한 일상 사진들 사이에서 이상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라온 구인 광고였죠. 한국어 가능자 긴급 채용. 월급 1,500달러. 숙소 제공. 캄보디아 평균 월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이 광고가 수상하다고 느꼈죠. 민재는 밤을 새워 소피아가 공유한 구인 광고를 분석했습니다. IP 추적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광고를 올린 IP 주소가 바로 자신이 일하는 회사 건물의 서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회사 서버라고? 민재는 급하게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3시 건물은 텅 비어 있었죠.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간 민재는 메인 서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죠.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민재의 실력으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여권 사본, 신상 정보, 그리고 무언가의 교육 자료들이었죠. 민재는 동영상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젊은 동남아 여성이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금 병원인데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요. 보이스피싱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민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자신이 구축하고 있던 보안 시스템이 사실은 범죄 조직의 은폐 시스템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범죄자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민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버 로그를 분석하자 놀라운 패턴이 보였죠. 매주 수십 명의 사람들이 특정 IP로 접속해 한국 금융 사이트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민재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데이터베이스였죠. 그 안에는 작업자 명단이 있었는데 소피아의 이름이 최근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상태는 교육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소피아가 납치된 거야. 민재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자동 응답만 들렸습니다. 민재는 스스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죠. 시스템을 더 뒤지던 중 민재는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서버를 통해 어딘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민재는 조심스럽게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들이 나타났죠. 화면 속에는 거대한 건물 단지가 보였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카메라를 확대하자 민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 형이다. 실종된 한국인 개발자 박준호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모니터를 보며 타이핑하고 있었죠. 옆자리에는 김태형도 보였습니다. 민재는 다른 카메라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피아를 찾았죠. 작은 방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한국어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소피아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기술이 결국 이런 비극에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민재는 CCTV 화면을 녹화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민재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민재는 조심스럽게 회사 관계자들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엔 친절했던 매니저의 행동이 수상해 보였죠. 자주 전화를 받으며 중국어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재는 해킹 기술을 총동원해 범죄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거대한 사기 조직의 위장 기업이었죠. 겉으로는 IT 스타트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서버실에 잠입한 민재는 실시간 CCTV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소피아가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고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교통사고가 났는데 수술비가 필요해. 한국 어딘가의 노인이 전화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민재는 분노와 죄책감에 몸을 떨었죠.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감시자의 위협에 그녀는 계속 연기해야 했습니다.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제발 빨리 보내주세요. 민재는 시스템에 더 깊이 침투했습니다.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어마어마한 규모가 드러났죠. 매일 수십억 원의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와 여러 나라의 계좌로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CCTV에서 끔찍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도망치려다 붙잡히는 모습이었죠. 감시자들이 그를 폭행했고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구나. 새벽 2시 민재는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조직의 본부 위치였죠. 푸놈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시아누크빌 근처에 폐쇄된 리조트였습니다. 민재는 한국 외교부 긴급 연락처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상황을 설명했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잠입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소피아가 위험해. 민재는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조직의 시스템에 백도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렌터카를 빌려 시아누크빌로 향했죠. 민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도로를 달리던 민재의 뒤를 검은 벤 한 대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로 향하던 민재는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검은 벤을 발견했습니다.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직감한 민재는 급하게 핸들을 돌렸죠. 젠장 들켰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숨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또 다른 차량이 앞을 막았죠. 민재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전기 충격기를 들이댔습니다. 민재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 민재는 낯선 방 안에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었고 창문엔 철창이 쳐져 있었죠. 문이 열리며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민재 씨, 우리 시스템을 해킹했더군요.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민재는 침을 삼켰죠. 당신들이 누군지 알아. 한국 정부도 알고 있어. 그래서요?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당신들 정부가 뭘 할 수 있죠? 남자는 비웃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재가 백업한 클라우드 계정이 떴죠. 이미 모든 자료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얕봤군요. 당신 같은 개발자가 한둘인 줄 아십니까? 민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자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민재를 끌고 나갔죠. 그리고 도착한 곳은 CCTV로 보았던 바로 그 건물 단지였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감시자들은 곳곳에서 총을 들고 서 있었고 곳곳에서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초췌한 얼굴의 박준호를 만났죠. 민재야. 너까지. 준호 형.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여기는 지옥이야. 박준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취업 사기에 속아 이곳에 왔고 여권을 빼앗긴 채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죠. 하루 18시간씩 보이스피싱 코드를 짜거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때 민재는 소피아를 발견했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소피아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민재 씨. 감시자가 소피아를 때렸습니다. 일에 집중해. 민재는 분노로 이를 갈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도 곧 컴퓨터 앞에 앉혀졌죠. 자, 이제부터 당신도 우리 직원입니다.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밤이 되자 피해자들은 좁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10명이 한 방을 썼고 화장실도 공동이었죠. 새벽 소피아가 몰래 민재를 찾아왔습니다. 민재 씨. 이제 믿겠어요? 여기가 진짜 지옥이라는 걸. 소피아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만했어요. 소피아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 외교부 상황실에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대량 실종 사건이 보고된 것이었죠. 민재가 보낸 이메일은 삭제되었지만 외교부 서버에 자동 백업된 일부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즉시 대응팀을 구성하라.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 외교부 장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박현수 영사를 중심으로 긴급 대응팀이 꾸려졌죠. 국정원, 경찰청 국제공조팀,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 합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먼저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긴급 초치했고 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냈죠. 48시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하겠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영국, 호주 정부에도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인터폴에도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푸놈펜의 한국 대사관에서는 박현수 영사가 작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외교 따위는 나중이다. 우리 국민을 먼저 구해내야 한다. 박 영사는 현지 군부와 직접 접촉했습니다. 막대한 정보 제공료를 제시하며 협조를 구했죠. 마침내 내부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직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그리고 경비 상황까지 상세한 정보가 입수됐죠.
한편 한국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계좌를 전면 동결했습니다. 수천 개의 대포 통장이 한꺼번에 막히자 조직은 큰 타격을 받았죠. 하루에 수십억 원씩 들어오던 돈줄이 끊긴 것입니다. 시아누크빌의 범죄 단지에도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간부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며 중국어로 소리쳤죠. 계좌가 다 막혔다. 어떻게 된 거야?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민재는 준호, 태영과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야. 경비가 절반으로 줄었어. 자정이 되자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먼저 소피아가 있는 여성구역으로 향했죠. 소피아 씨, 같이 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다른 한국인 피해자들도 합류했습니다. 모두 15명이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죠. 철조망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거기서 감시자들이 총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때였죠.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박현수 영사가 확성기로 외쳤죠. 한국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구출하겠습니다. 캄보디아 특수부대가 단지로 진입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화력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한국 정부는 이미 조직의 자금 40조 원을 동결시킨 상태였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도 미국 내 연관 계좌를 추적하고 있었고 영국은 런던의 자금 세탁 조직을 급습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였어. 준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무엇인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한 조직원이 민재를 향해 총을 겨눴죠.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누군가 민재를 밀쳤습니다. 민재 씨. 소피아였습니다. 총알이 소피아의 어깨를 관통했죠.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소피아 씨. 안 돼. 민재는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죠. 소피아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 씨.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왜 이런 짓을? 왜? 제가 먼저 신고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피아는 납치되기 전부터 조직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고 증거를 모아 한국 대사관에 제보했던 것이었죠. 그녀의 신고가 한국 정부를 움직이게 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제 은인들이니까. 의료진이 도착해 소피아를 응급처치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중상이었죠. 헬리콥터에 실려가면서도 소피아는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국제 공조가 주목받았죠. CNN은 한국 작지만 강한 나라의 힘을 보여주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범죄 조직의 자금 40조 원이 동결되면서 피해자 보상 기금이 마련됐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게 된 것이었죠. 병원에서 민재는 소피아 옆을 지켰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소피아가 말했죠. 이제 아시겠어요? 한국의 진짜 힘이 뭔지. 기술력? 경제력? 아니에요. 책임감이에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죠. 박현수 영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소피아 씨, 한국 정부가 특별 공로를 인정해 명예 시민권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난 배웠다. 진짜 강한 나라는 남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남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석 달 후 서울 김포공항에 한민재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휠체어를 탄 소피아가 있었죠.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수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다큐멘터리 제작팀과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죠. 당시 심정이 어떠셨나요? 난 한국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건 오만이었어요. 진짜 자부심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더군요. 민재는 캄보디아에서의 일을 담담히 들려줬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죠. 소피아 씨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아직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캄보디아인인 그녀가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부끄러웠습니다. 소피아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원했죠. 민재는 매일 병원을 찾아 소피아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바로 소피아의 가족이었죠. 민재가 항공료를 지원해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13살이 된 소피아의 동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동생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죠. 누나가 말했어요.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라고요.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재는 시청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세계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죠. 제발 오만하지 맙시다. 대신 따뜻해집시다. 그의 이야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의 태도를 반성하게 됐죠. 정부는 해외 한국인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벌였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신설했죠. 1년 후 완치된 소피아는 한국에서 통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민재는 보안 전문가로서 해외 한국인 보호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압니다. 우리나라가 왜 특별한지를요. 우리는 아픈 역사를 겪었기에 타인의 고통을 압니다. 가난을 극복했기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죠.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화면에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해외 위기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까지 300여 명의 한국인이 해외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출됐다. 민재는 소피아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물들인 하늘 아래 소피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한국은 단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